칼날 같은 바람이 살을 내는 강원도 철원의 겨울밤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속 비무장지대 DMZ 남방 한계선을 따라 늘어선 철책만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기온은 영하 20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 숨을 쉴 때마다 허파 깊숙한 곳까지 시릴 정도의 냉기가 밀려들었다. 이진우 이병은 K2 소총을 가슴에 품듯 끌어안은 채 묵묵히 순찰로를 걸었다. 갓 내린 눈 위로 뽀드득하고 그의 군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함께 순찰에 나선 선임병은 연신 입김을 불어 손을 녹이며 툴툴거렸지만 진우는 어떤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철책 너머 어둠이 짙게 깔린 북쪽 땅의 능선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단순한 경계 근무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움직임을 읽었고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희미한 짐승의 울음소리를 분별했으며 눈 위에 찍힌 무수한 발자국들 사이에서 밤사이 새로 생긴 것들을 구별해냈다. 그의 감각은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예민하게 주변의 모든 변화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평범한 20살 청년의 모습과는 어딘가 다른 깊은 침착함과 연륜마저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사실 부대 내에서 이진우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말이 거의 없었고 먼저 누구에게 다가가는 법도 없었다. 훈련 중에는 언제나 묵묵히 제 몫을 해냈고 때로는 그 이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코 튀는 법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사람처럼 그는 거대한 군대라는 조직의 가장 작은 부품이 되어 조용히 굴러가고 있었다.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비범하게 느껴지는 그런 병사였다. 길고 긴 밤의 경계 근무가 끝나고 동쪽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에야 진우는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차가운 밤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수십 명의 혈기, 왕성한 사내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땀 냄새,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그를 맞았다. 잠시 후 울려 퍼질 기상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병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진우는 조용히 자신의 관물대를 열고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다음 일과를 준비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희기상전 병력 기상. 새벽의 정적을 깨는 카랑카랑한 당직사관의 목소리와 함께 내무반의 모든 불이 켜졌다. 순식간에 침상 위에서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잠의 흔적을 지우려는 거친 숨소리와 옷 갈아입는 소리. 관물대를 여닫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아침을 열었다. 진우 역시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모포와 침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각을 잡고 먼지를 털고 주름을 펴는 모든 과정이 마치 수백 번은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때였다. 내무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섰다. 맹수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서듯 위압적인 기세였다. 잘 다려진 전투복에 반짝이는 전투화를 신은 그는 삼중대장 강태식 대위였다. 그의 등장과 함께 내무반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병사들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 부동자세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식 대위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배경 조응은 장교들에 대한 깊은 열등감을 품고 있었다. 그 열등감은 종종 부하 병사들을 향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가혹 행위로 표출되었다.
그는 병사들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고 절대적인 복종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 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매처럼 내무반 전체를 훑으며 사소한 흠결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번뜩였다. 박일병, 관물대위 먼지는 장식이냐? 강대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 병사를 향했다. 지목당한 박일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송합니다. 조송하면 군생활 끝나나 오늘 점호 전까지 관물대 100번 닫고 검사 맡아. 알겠어. 예스, 알겠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음 목표물을 찾아 움직였다. 전투화 끈이 살짝 풀어진 병사. 활동복이 1cm쯤 삐져나온 병사. 그의 눈에 걸리는 모든 것이 질책의 대상이 되었다.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강대위의 아침 점호는 재앙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내무반 가장 안쪽에 있는 이진우에게 닿았다. 강대위는 진우를 볼 때마다 모밍한 불쾌감을 느꼈다. 다른 병사들처럼 두려움에 떨지도 비굴하게 눈치를 보지도 않는 그 고요한 태도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마치 자신을 대위가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로 여기는 듯한 그 무심함. 그것은 강대위에게 있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느껴졌다.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결코 자신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그 모습이. 그는 참을 수 없이 거슬렸다. 강대위는 성큼성큼 진우의 침상 앞으로 다가갔다. 내무반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최민호 이병은 침을 꿀꺽 삼키며 불안한 눈으로 자신의 동기인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의 침상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군용 모포는 마치 자로 잰 듯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베개는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침상보는 단 하나의 주름도 없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누가 보아도 옴라초부인 정리 상태였다. 하지만 강대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숙여 매트리스를 들춰보고 침상 다리 구석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의 미간에 짜증스러운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는 포기하려는 듯 몸을 일으키다가 문득 시선을 모포의 한쪽 면에 고정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이진우 이병. 이병 이진우. 진우는 즉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그를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강대위는 손가락으로 모포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힘든 손톱만한 크기의 미세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결코 문제 삼지 않았을, 아니, 발견조차 하지 못했을 흠이었다. 이게 뭐지? 강대위의 목소리가 내무반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마치 엄청난 비리를 적발한 검사처럼 의기양양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완벽하게 정리된 모포를 거칠게 잡아챘다. 정성 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듯 진우의 침상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다. 이게 군인 침구 정리 상태인가? 그는 헝클어진 모포를 진우의 얼굴 앞에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죄송합니다. 진우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담담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이나 억울함 같은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고요한 수용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진우의 그런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강대위는 폭발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 알기나 해.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야. 집에서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결해주니 여기가 호텔인 줄 아나. 사회에서 곱게 자란 도련님 티를 꼭 이렇게 내야겠어. 모욕적인 언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도련님이라는 단어에
강대위는 자신의 모든 열등감과 질투를 담아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진우가 울거나 변명하거나 최소한 억울한 표정이라도 짓기를 바랐다. 자신의 권력이 상대에게 확실한 타격을 주었다는 확인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저 굳건히 서서 그의 모든 말을 받아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성난 파도를 온몸으로 맞이하듯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은 강대위에게 더 큰 모욕감과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벌리다 오늘 일과 후부터 취침 전까지 연병장 완전 군장으로 100바퀴다. 내 그 잘난 정신 상태가 고쳐질 때까지 뺑뺑이 돌려주마. 알겠나? 예스, 알겠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진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강대위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우를 노려보다가 이내 횡몸을 돌려 내무반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비로소 얼어붙었던 공기가 풀렸다.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 눈치를 보았다. 몇몇은 동정의 눈빛으로, 몇몇은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경계의 눈빛으로 엉망이 된 진우의 침상을 흘깃거렸다. 최민호 이병이 가장 먼저 진우에게 달려왔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야! 이진우 너 괜찮아 아니? 저 인간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주름이냐. 눈곱만 한 걸 가지고 저 지랄을 하네. 민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의 말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진우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네오 왜 가만히 있어. 억울하지도 않아. 저건 명백한 부당짓이야. 마음의 편지에 찌르던가. 어떻게 해야지. 하지만 진우는 그런 민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흩어진 모포를 집어들고 다시 각을 잡기 시작했다. 꽝坑야 민호야. 모호가 괜찮아? 오늘 밤에 너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돌아야 한다고. 저 미친놈은 진짜 너 죽일 작정기야. 대위님도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진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민호는 그런 진우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다. 속이 터질 것 같았다. 저 단단한 껍질 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때로는 부처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감정도 없는 로봇 같기도 한 친구의 모습이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역할 사람 괴롭히는 게 대위 역할이냐? 너 바보야. 바보는 아니야. 진우는 피식 웃으며 농담처럼 대꾸했다. 그리고는 완벽하게 다시 정리된 모포를 침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까보다 더 완벽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작품이었다.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한숨을 크게 내쉴 뿐이었다. 그는 알 수 없었다. 저 고요한 침묵이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감추고 있는지, 그리고 저 침묵이 머지않아 철원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강태식 대위의 표적은 명확해졌다. 이제 그의 관심은 오직 이진우 이병, 단 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바람이 멎은 연병장 위로 또 다른 혹독한 시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이진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묵묵히 연병장을 돌았다. 20kg이 넘는 완전 군장이 어깨를 짓눌렀고 방탄 헬멧 아래로는 비 오듯 땀이 흘러 차가운 밤 공기에 식으며 이마를 시리게 했다. 폐부는 터질 것처럼 아파왔고 허벅지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보통의 훈련병이라면 벌써 몇 번은 주저앉아 욕설을 내뱉었을 극한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내면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그는 고통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의 호흡에 모든 의식을 모았다. 들숨, 둘, 셋, 날숨,
둘, 셋. 규칙적인 호흡의 리듬에 맞춰 군화 소리가 자갈 깔린 연병장 위로 울려 퍼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부과된 이 부당한 벌을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닌 자신을 단련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터질 듯한 심장 박동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강태식 대위가 그에게 던진 시련은 역설적으로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강 대위의 집요한 괴롭힘은 일상이 되었다. 그는 진우를 굴복시키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어느 혹한의 새벽, 진우는 다른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 꽁꽁 얼어붙은 야외 화장실을 청소해야 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자 감각이 마비될 정도였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병이 구석구석을 닦아냈다. 밤새 내린 폭설로 부대 전체가 하얗게 뒤덮인 날에는 가장 넓고 치우기 힘든 구역의 제설 작업이 그의 몫으로 떨어졌다. 다른 병사들이 두세 명씩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동안 그는 홀로 거대한 눈더미와 씨름해야 했다. 괴롭힘은 육체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강 대위는 교묘하게 진우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를 고립시키려 했다. 사격 훈련 중에는 만점을 쏜 진우를 모두 앞에 세워놓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폄하했고 똑같은 자세를 수십 번 반복시켰다. 진우 때문에 훈련이 지연되자 다른 병사들은 얼어붙은 땅 위에서 추위에 떨며 그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야 했다. 식사 시간조차 편치 않았다. 강 대위는 일부러 진우의 곁을 지나가며 꾸역꾸역 잘도 넘어가는구나. 멘탈 하나는 장사 체질이야. 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럴 때마다 주변의 병사들은 숟가락질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진우는 그저 묵묵히 식사를 계속할 뿐이었다. 가장 악랄한 것은 심리적인 함정이었다. 강 대위는 종종 진우에게 서로 상충되는 명령을 내리고는 둘 중 하나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를 처벌했다. 지금 당장 내무반 전체 바닥 광택 작업을 실시하고 15분 뒤에는 탄약고로 가서 재고 파악 보고를 하도록. 시간 엄수에 도저히 한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임무였다. 당연히 진우는 둘 중 하나를 완수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가혹한 질책과 추가적인 벌로 이어졌다. 강 대위는 진우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통제력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깊은 밤, 모든 병사들이 잠든 시간, 강태식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3중대 병사들의 인사기록 카드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진우 이병의 카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가 원하는 정보가 전혀 없었다. 이름, 군번, 입대일, 그리고 가족관계란에 적힌 부 이현석, 모 김지수라는 지극히 평범한 정보가 전부였다. 특이사항 없음, 신원조의 결과 이상 없음, 너무나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의 기록이었다. 강 대위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억들이 악령처럼 떠올랐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소 팔고 논 팔아 겨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던 시절, 명문가 출신 동기들 사이에서 느꼈던 지독한 소외감과 열등감. 그들은 언제나 여유로웠고 그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배경이 존재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해야만 했다. 잠을 줄이고 밥을 거르며 공부하고 훈련했다. 그렇게 피를 깎는 노력 끝에 장교로 임관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진급심사 때마다 배경 좋은 동기들이 먼저 치고 나갔고 그는 언제나 간발의 차이로 미끄러졌다. 그에게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전쟁터였다. 그리고 이진우는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가진 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비록 그의 배경에 대해 아는 것은 없었지만 강대위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진우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침착함,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정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무심한 눈빛, 그것은 고생을 모르고 잘한 자들의 전유물인 여유라고 그는 단정했다. 건방진 녀석, 나 같은 놈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겠지. 내 놈이 가진 그 여유를 산산조각 내주마. 강대위는 이진우를 괴롭히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었다. 그는 진우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을 짓눌렀던 세상의 모든 불공평함에 복수하고 싶었다. 진우의 고통은 그의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강대위의 집요한 괴롭힘은 내무반의 분위기를 서서히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진우를 동정하던 시선들이 점차 두려움과 경계의 시선으로 변해갔다. 병사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강대위의 눈밖에 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표적이 된 이진우와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진우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 아무도 그의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 휴식 시간. 그가 있는 곳 주변은 언제나 텅 비었다. 심지어 몇몇 병사들은 강대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우를 은근히 따돌리거나 그의 험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완벽한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호만은 달랐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진우는 그의 유일한 입대 동기였다. 어느 휴일 오후 모두가 PX에 가거나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진우는 홀로 내무반 구석에 앉아 전투화에 광을 내고 있었다. 민호가 빵과 우유를 들고 그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진우야 먹어라. 진우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됐어, 네오나 먹어. 자식이 같이 먹자고 사온 건데. 민호는 빵을 반으로 쪼개 진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때 내무반의 실세인 김상병이 그들을 보며 혀를 찼다. 야! 최민호! 네오는 눈치가 그렇게 없냐? 괜히 옆에 있다가 똥물 튀지 말고 조용히 네 할 일이나 해. 김상병의 말에 몇몇 병사들이 킥킥거렸다. 민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려 했다. 김상병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진우가 민호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다. 그의 소나기 힘은 보기보다 훨씬 셌다. 진우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야, 앉아, 나서지 마. 하지만 진우야,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너까지 힘들게 지낼 필요 없어. 그냥 모른 척 해줘.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진우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그 눈을 마주한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구를 위하는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그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분을 사기며 자리에 앉았다. 김상병은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다. 진우는 다시 전투화를 닦는 일에 집중했다. 그의 손놀림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차가운 서리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시련이 계속될수록 진우의 진가는 역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강대위가 부과하는 모든 부당한 임무를 불평 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했다. 하루는 정비고에 방치되어 있던 녹과 기름때로 뒤덮인 낡은 장비를 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누구도 손대기 싫어하는 고되고 더러운 작업이었다. 강대위는 진우가 엉망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것을 빌미로 또다시 그를 괴롭힐 심산이었다. 진우는 묵묵히 정비고로 향했다. 그는 먼저 장비의 매뉴얼을 찾아 꼼꼼히 정독했다. 그리고 필요한 공구들을 가지런히 정렬한 뒤 마치 숙련된 장인처럼 장비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기름때 속에서 거침없이 움직였다. 녹슨 부품을 닦아내고 닳아버린 부품을 교체하고 모든 이음새에 기름을 쳤다. 정비고를 책임지고 있던 박중사는 거칠고 무뚝뚝했지만 실력만큼은 진짜라고 인정하는 베테랑 부사관이었다. 그는 강대위의 명령을 듣고 혀를 차며 신병 하나가 고생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작업을 하는 진우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신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전문성과 꼼꼼함, 기계를 다루는 그의 모습에는 존중심마저 묻어났다.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진우는 작업을 마치고 박중색에 보고했다. 박중사는 반신반의하며 장비를 점검했다. 놀랍게도 낡은 장비는 마치 새 것처럼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매뉴얼에도 없는 사소한 문제점까지 찾아내 해결해 놓았다. 박중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담배를 하나 빼어 물고는 진우에게도 하나를 건넸다. 비울 줄 아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했다. 무뚝뚝한 칭찬.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인정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허리를 숙여 경례하고 조용히 정비고를 나섰다. 박중사는 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놈 보통 놈이 아니군. 그것은 강 대위의 압제 속에서 피어난 첫 번째 인정의 싹이었다. 진우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그의 묵묵한 성실함과 비범한 능력은 그를 둘러싼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흐름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비밀은 매주 일요일 저녁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더욱 깊어졌다. 병사들에게 허락된 짧은 자유시간. 전화 부수는 여자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려는 병사들로 늘 북적였다. 하지만 진우는 그 틈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모든 이들이 통화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갈 때까지 추위 속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마지막 병사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가장 구석진 전화기에 다가갔다. 수화기를 들기 전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번호판을 누르는 그의 손길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신중했다.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진우의 자세는 놀랍도록 변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꼬솥하게 펴졌고 나른했던 눈빛은 총기로 가득 찼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부하처럼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극도의 예의를 갖추었다. 네, 아버지, 접니다. 이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다. 내무반에서 듣던 무뚝뚝한 통화는 완전히 다른 맑고 정제된 음성이었다. 괜찮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네, 식사도 잘하고 있고 선임분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어떤 질문이 오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진우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는 결코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법이 없었다. 강태식 대위의 부당한 괴롭힘도 혹독한 훈련의 고됨도 그에게는 말씀드릴 필요 없는 사소한 일일 뿐이었다. 훈련은 할만합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군대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린아들의 투정이 아닌 한 사람의 성숙한 군인으로서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우연히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한 선임병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진우의 통화를 엿들었다. 처음에는 의아했던 그의 표정은 점차 경외감과 혼란으로 바뀌어갔다. 대체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저런 극존칭을 쓰며 보고하듯 통화한단 말인가. 마치 일국의 왕에게 안부를 전하는 신하의 모습 같았다. 그날 밤 진우의 전화통화는 내무반의 가장 뜨거운 안주거리가 되었다. 소등 이후 어둠 속에서 병사들의 소공어림이 시작되었다. 야, 네오 오늘 이진우 통화하는 거 봤냐? 완전 대박이더라. 아버지한테 접니다. 이진우입니다. 이러는데 무슨 청문회 나온 줄 알았다니까? 한 병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자 다른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다. 나는 지난주에 들었어. 목소리를 어찌나 깔던지. 우리 아버지가 들었으면 이놈 자식이 어디서 사기를 치냐고 등짝을 후려쳤을 거다. 내무반의 실세인 김상병이 이불 속에서 머리를 내밀며 비아냥거렸다. 삐번하지 뭐. 집이 엄청 잘 사는 거겠지. 내 생각에 걔네 아버지는 최소 재벌그룹 회장님이다. 그러니 저렇게 굽실거릴 수밖에. 전화 한 통으로 휴가 일주일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에이, 설마요. 재벌 아들이 뭐하러 우리 같은 빡센 전방 부대로 오겠습니까? 진작에 편한 보직으로 빼줬겠죠. 제 생각엔 아주 높은 정치인 아들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같은. 야, 조폭두목 아들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무리 갈 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전역하고 나서 어디 끌려가는 거 아니냐 하고. 우스갯소리에 몇몇 병사들이 킬킬거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조용한 동기가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미스터리한 존재.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존재로 각인되고 있었다. 최민호는 동기들의 수다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다. 그는 누구보다 진우를 가까이서 지켜봤지만 그 역시 진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점호 준비를 하는 진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야, 어제 애들 얘기 들었지. 그냥 무시해. 걔네가 뭘 알겠냐? 알아, 신경 안 써. 진우는 덤덤하게 대답하며 전투복 단추를 채웠다.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애들 말처럼 대단한 분이야.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 진우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민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 맞아. 좀 엄하셔서 그렇지. 쓸데없는 생각 말고 훈련 준비나 하자. 오늘 구보 뛴다는데 뒤처지지 말고. 진우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다. 민호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저 고요한 눈빛 뒤에 진우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이진우에 대한 소문은 병사들 사이에서만 맴돈 것이 아니었다. 강태식 대위의 귀에도 어김없이 흘러 들어갔다. 그는 보고를 받으며 코웃음을 쳤다. 재벌 정치인 웃기는 소리.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찝찝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진우의 그 비정상적인 평정심, 그리고 신병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군인으로서의 자세. 어쩌면 그 소문들 중에 진실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진우의 배경이
정말로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면 그가 지금 가하는 모든 괴롭힘이 훗날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렇다면 벌써 손을 썼겠지. 강대위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그는 결국 확인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권력과 통제력에 대한 작은 흠결조차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육사 동기이자 군단 인사처에서 근무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가벼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은 뒤 본론을 꺼냈다. 아, 맞다. 부탁 하나만 하자. 우리 중대에 이진우라는 이병이 하나 있는데 녀석이 좀 독특해서 말이야. 제대로 이끌어주려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걔 신상 정보 좀 자세히 봐줄 수 있냐? 뭐 특이사항 같은 거 있는지. 수화기 너머의 친구는 잠시 컴퓨터를 두드리는 듯 하더니 이내 곤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에어테 씨가. 이상하다. 이진우 이병. 파일이 잠겨 있는데. 잠겨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강대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파일 열람 등급이 최고 수준이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지휘원 직권으로 통제되고 있어. 나 같은 실무장교는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이거 보려면 최소한 장군님 결재라도 받아와야 할걸.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이래. 강대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장군 결재 일개 이병의 파일을 보는데 그는 간신히 아, 그래 알았다. 바쁜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아니, 사실 그 이상이었다. 이진우의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배경이 존재했다. 장관 아들 국정원장 조카 그의 머릿속이 온갖 추측으로 뒤엉켰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이내 뒤틀린 분노와 오기로 변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배경만 믿고 나를 우습게 봐.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했군. 좋다. 네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다. 이 부대 안에서는 내가 왕이다. 네 그 콧대를 반드시 꺾어주고 말겠다. 공포는 그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진우를 완전히 굴복시켜 자신의 통제력이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진우의 존재 자체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편물이 배달되었다. 당번병이 커다란 소포 하나를 들고 내무반으로 들어왔다. 이진우 이병님, 소포 왔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묵묵히 다가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소포를 받아들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깔끔하게 포장된 상자였다. 그는 관물대 앞으로 가서 조용히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의 내용물에 주변에서 훔쳐보던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군 보급품과는 차원이 다른 고가의 물건들이 가득했다. 시중에서 구하기도 힘든 군용 특수 발열내 세트, 최신형 발열 깔창, 그리고 피로 회복에 좋다는 고급 홍삼 스틱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값비싼 물건 자체보다도 그 물건들에서 느껴지는 세심한 배려가 더욱 놀라웠다. 최전방의 혹독한 겨울을 나는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상병이 또다시 빈정거렸다. 야! 우리 도련님은 받는 선물 클래스도 다르시네. 저거 한 박스면 우리 분대 전체 회식하고도 남겠다. 진우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다. 그는 상자에서 발열네이와 똑같은 디자인의 고급 방안, 장갑 한 켤레를 꺼냈다. 그리고는 얼마 전 훈련 중에
장갑이 찢어져 손이 온통 동상에 걸린 최민우를 향해 돌아섰다. 민호야. 그는 말없이 민우의 손에 장갑을 쥐어주었다. 아, 이거 비싼 거잖아. 민우는 당황하며 장갑을 돌려주려 했다. 손 시려 보이길래 그냥 써. 나 하나 더 있어. 진우는 무심하게 말하고는 홍삼 스틱 상자를 들고 자신을 차갑게 대하던 내무반 동기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을 비웃었던 김상병에게도 스틱 하나를 내밀었다. 비공하실 텐데 하나 드십시오. 김상병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홍삼 스틱을 받아들었다. 진우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공평하게 홍삼 스틱을 나눠주었다. 어색하게 그것을 받아드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아주 약간의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남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가 보여준 행동은 계산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추워 보이는 동료를 챙기고 피곤해 보이는 이들과 자신의 것을 나누는 지극히 당연하고 인간적인 행동이었다. 그날 밤 내무반의 소공어림은 한층 더 깊어졌다.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시기심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감마저 섞여들기 시작했다. 대체 그는 누구일까? 온갖 핍박을 묵묵히 견뎌내고 최고위층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을 외면하는 이들에게조차 온정을 베푸는 저 병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내무반을 감싸던 차가운 불신의 얼음벽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식 대위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이진우라는 조용하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존재는 그의 통제력에 대한 모욕이자 그의 권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었다. 그는 이진우를 완전히 짓밟아 이 구역의 유일한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모두에게 각인시켜야만 했다. 그는 치밀하고도 잔인한 함정을 준비했다. 차가운 바람이 연병장에 먼지를 실어 나르던 어느 월요일 아침, 전 중대원이 도열한 가운데 강 대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목 모두에게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우리 중대가 관리하는 통신창고에서 막대한 군사자산 손실이 발생했다. 신형 암호화 무정이 한 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알다시피 이 무정이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우리 군의 중요한 통신 보안과 직결된 값을 매길 수 없는 전략 자산이다. 군사자산 손실이라는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군에서 장비 분실은, 특히나 그런 중요한 장비의 분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형 사고였다. 관련된 책임자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였다. 강 대위는 만족스러운 듯 병사들의 동요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제 저녁 통신창고의 열쇠를 마지막으로 인계받고 창고를 잠근 당직 근무자는 이진우 이병이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한 정적 속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진우. 그의 이름이 차가운 공기 속에 낙인처럼 찍혔다. 진우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옅은 놀라움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평소의 그 고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분명히 임무를 완수한 후 열쇠를 반납했고 창고 문이 잠기는 것까지 확인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강 대위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는 병사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무정이를 찾을 때까지 이번 주말 예정된 전 중대원의 외박 및 외출은 전면 통제한다.
도둑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받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길 바란다. 연병장의 분노와 원망의 기운이 퍼져나갔다. 꿀맛 같은 주말의 휴식을 빼앗긴 병사들은 이제 진우를 단순한 문제아가 아닌 자신들의 자유를 앗아간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강대위는 진우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진우 이병,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따라와. 싸늘한 명령을 남기고 돌아선 강대위의 등 뒤로. 진우는 수많은 비난의 눈초리를 받으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강대위의 사무실은 그를 닮아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웨이고 셴셴준렌 벤펜 위국 헌신 군인본분 이라는 진부한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취조실의 형사처럼. 그는 굶주린 맹수처럼 진우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며 신문을 시작했다. 어디에 숨겼나 말해? 분실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대답은 낮고 단호했다. 분실하지 않았다고? 그럼 무정이가 제 발로 걸어서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건가? 마지막 책임자가 너였어? 네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대로 창고를 잠갔습니다. 임무 그게 내놈이 말하는 임무 수행의 결과인가? 군자산을 빼돌리는 게 강대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는 진우의 평온한 태도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는 진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로 마음먹었다. 내노, 집에서 오는 소포만 봐도 보통 녀석은 아닌 것 같던데 돈이 필요했나? 아니면 내 뒤를 봐주는 누군가에게 상납이라도 해야 했나? 내 부모님은 아들이 군대 와서 도둑질이나 하고 다닌다는 걸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돈과 연줄로 문제나 해결하라고 가르치셨나 보지. 가족을 모욕하는 저열한 말들. 진우의 턱선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강대위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더욱 의기양양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진우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체 내 아버지가 누구시길래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뻔뻔하고 오만할 수가 있는 거지. 말해봐. 네 아버지가 별이라도 달았나? 육군 참모총장이라도 되시냐? 그것은 강대위가 내뱉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가장 현실성 없는 조롱이었다. 그는 진우가 이 말에 무너지거나 최소한 분노하며 이성을 잃기를 기대했다. 그 순간 진우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왔던 고요한 평정심의 댐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잔잔한 호수 같던 그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겨울의 빙하로 변했다. 그의 몸에서는 살기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강대위조차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정도였다. 진우의 양주먹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쥐어졌다. 자신을 향한 어떤 모욕도 그는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존경하는 아버지를 저 더러운 입에 오르내리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내 아버지는 참모총장입니다. 네 글자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저 오만한 대위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만 해도 통쾌했다.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입술을 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 그의 뇌리에 입대하던 날 아침에 아버지가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말끔한 사복 차림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속삭이던 그 목소리. 진우야, 군인의 명예는 계급이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맡은 바 임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가서 다른 누구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훌륭한 군인이 되어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무기로 사용하는 순간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패배의 증명이기도 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훌륭한 군인이 아닌 참모총장의 아들이라는 특권 뒤에 숨는 비겁한 행동이었다. 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거칠게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깊고 고요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전의 평온과는 달랐다. 그 안에는 상대를 향한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강대위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의 아버지는 평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무정의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격정적인 항변보다도 강한 힘이 실린 조용한 진실의 선언이었다. 한편 진우가 중대장실에서 취조를 받는 동안 내무반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빼앗긴 주말에 대한 분노를 진우에게 쏟아내고 있었다. 아, 진짜 이진우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여자친구랑 100일인데. 그러게 말이야. 조용하다 했더니 결국 대형 사고를 치는군. 하지만 모두가 그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민호는 진우의 결백을 확신했다. 그가 아는 이진우는 결코 그런 비겁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모두 그만 좀 해. 아직 밝혀진 것도 없잖아. 너희는 진우가 도둑질할 놈으로 보여. 민호가 소리쳤지만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 정비고의 박중사가 우연히 내무반을 지나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강대위가 유독 이진우를 못살게 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완벽주의자 같던 신병이 그런 허술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박중사는 민호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냈다. 초회 이병 너, 내 동기 믿나? 네, 물론입니다. 진우는 절대 그럴 녀석이 아닙니다. 박중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알았다.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참이다. 너 혹시 어제 저녁에 통신창고 주변에서 뭐 이상한 거 본 사람 없는지 알아봐. 나도 내 방식대로 알아보겠다. 박중사의 지지에 민호는 큰 용기를 얻었다. 그는 진우가 나눠준 홍삼 스틱을 먹으며 고마움을 느꼈던 몇몇 동기들을 조심스럽게 설득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호소와 마음속 작은 부채감에 결국 힘을 보태기로 했다. 민호와 동기들은 알리바이를, 박중사는 기술적인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움직였다. 박중사는 통신창고에 자물쇠에 훼손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범인이 있다면 내부자. 그것도 열쇠를 가진 사람이 유력했다. 민호는 그날 창고 주변을 청소했던 동기를 찾아내 끈질기게 질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그 동기는 어제 오후 통신보급관이 새로운 장비 목록을 정리한다며 박스 몇 개를 대대본부 창고 쪽으로 옮기는 것을 목격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박중사와 민호는 곧장 대대행정보급관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신병들의 말을 믿지 않던 행정보급관도 베테랑인 박중사의 확신에 찬 설명에 결국 창고 조사를 허락했다. 그들은 먼지 쌓인 대대본부 창고 구석, 다른 장비들 뒤에 놓여있던 바로 그 신형 무정이 박스를 발견했다. 통신보급관이 전산에 기록하는 것을 잊고 실수로 다른 곳에 보관했던 것이다. 명백한 행정착오였다.
소식은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되었다. 강 대위가 중대장실에서 진우를 몰아붙이고 있던 바로 그때 행정반장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위님, 분실됐던 무정이 찾았습니다. 대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단순 행정 착오였다고 합니다. 강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그리고 다시 시뻘겋게 변했다.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모욕감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창밖으로 풀려나 담담하게 중대로 복귀하는 이진우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아닌 순도 100%의 증오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를 꺾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진우가 부대 내에서 조용한 지지자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둘 중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야 끝나는 자존심을 건 전쟁이 되어버렸다. 통신무정의 사건의 실패는 강태식 대위의 자존심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그는 이진우를 굴복시키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과묵한 병사가 부대 내에서 특히 노련한 박 중사와 같은 이들에게 암묵적인 동정과 지지를 얻게 만들었다. 상황은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이진우를 향한 강 대위의 증오는 이제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진우뿐만 아니라 중대 전체를 향해 더욱 가혹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했다. 부대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풍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던 어느 금요일 아침에 현실이 되었다. 그날 삼중대는 부대 외곽의 민둥산에서 혹독한 전술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살을 내는 겨울 바람이 병사들의 얼굴을 때렸지만 강태식의 감시 아래 누구도 감히 지친 기색을 내비치지 못했다. 이진우는 평소처럼 대열의 선두에서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소총을 몸의 일부처럼 견고하게 파지한 채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상이슬께서부터 군용 지프 한 대가 격렬한 엔진음을 내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돌진해 왔다. 바퀴 뒤로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지프는 강태식의 바로 옆에 급정거했고 피 한 방울 없는 창백한 얼굴의 대대작전과 하사가 허둥지둥 차에서 내렸다. 그는 강태식에게 달려가 귀에 대고 극도의 긴장감이 서린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처음에 강태식은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보고를 듣는 동안 그의 얼굴은 급격하게 변했다. 짜증은 놀라움으로, 이내 당혹감과 불안으로 바뀌었다. 직후 훈련장의 팽팽한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식은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 훈련 중지 전 병력, 즉시 부대로 복귀한다. 전 장교는 15분 내로 A급 전투복으로 환복 후 대대 본부 앞에 집합. 갑작스러운 명령에 전 병력이 얼어붙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중요한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질문을 던졌다. 무슨 일이지? 실제 상황인가? 아니면 최고위급의 불시감찰인가? 무엇이든 간에 평범한 일은 아니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그들의 발걸음 위로 무겁고 불안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같은 시각 부대 정문. 평화롭던 금요일 아침의 정적은 검은색 세단 한 대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제네시스 G 군기금. 험하고 먼지투성인 최전방 부대의 풍경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차가 아니었다. 바로 번호판이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중앙에는 황금색 봉황 휘장과 함께
4개의 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대장에게만 허락되는 번호판이었다. 정문을 지키던 젊은 위병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극도로 커졌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비볐지만 번호판은 변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온몸이 마비되었던 그는 이내 기계처럼 떨리는 손으로 무정이를 집어들었다. 충격으로 갈라지는 목소리가 무정인이 너머로 퍼져나갔다. 보고합니다, 정문에. 별 넷. 대장님 차량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보고는 부대 전체의 지휘체계에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군통신망은 순식간에 통제된 혼란 상태에 빠졌다. 긴급 명령이 쉴 새 없이 오갔다. 회의 중이던, 시설을 점검하던, 심지어 식사 중이던 고위 장교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뛰쳐나왔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중령 계급의 대대장은 재킷 단추를 채울 새도 없이 뛰면서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공포와 긴장의 파도가 부대 지휘부 전체를 휩쓸었다. 강태식 역시 그 혼돈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가 허둥지둥 A급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대장님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왜 하필 이곳에 우리 대대에 수천 가지의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무정이 분실 사건이 생각보다 더 윗선에 보고된 것일까? 자신의 지휘 능력에 대한 감찰인가? 아니면 어느 병사의 부모가 최고위급에 직접 민원이라도 넣은 것인가? 그리고 그의 생각은 필연적으로 이진우라는 이름에 가닿았다. 잠겨있던 인사기록, 수많은 소문들, 아버지에게 극도의 존칭을 쓰던 그 전화통화,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망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끈질기게 달라붙어 위장을 뒤틀리게 하는 끔찍한 가능성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서둘러 대대 본부 앞 집합 장소로 달려가 다른 장교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곳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창백한 얼굴의 장교들이 돌처럼 굳은 채 일렬로 서서 천천히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대장이 대열의 가장 앞에서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파르르 떨리는 턱 근육이 그의 극심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와 장교들 앞에 완벽하게 멈춰 섰다. 엔진이 꺼지자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무서운 정적이 연병장을 감쌌다. 단정한 제복 차림의 운전병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향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태식은 자신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식은땀 한 방울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운전병이 뒷좌석 문을 열었다. 거울처럼 잘 닦인 검은색 단화 한 짝이 차에서 나와 아스팔트 위에 굳건히 내려섰다. 그리고 그 위로 한치의 주름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장군의 예복 바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병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열린 차문으로 쏟아졌다. 이 폭풍의 핵이 될 인물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의 몇 초가 이곳에 있는 많은 이들, 특히 강태식 대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군생활 전체가 인생 최대의 시험대에 올랐음을 직감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단화 위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장군의 모습이 드러났다. 겨울의 희미한 햇살이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
찬란한 다이아몬드 계급장에 부딪혀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그는 이현석 대장,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면서 그 어떤 과장된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깊고 엄격한 눈빛이 연병장을 한번 훑는 것만으로도 그곳의 모든 공기를 지배하기에 충분했다. 전체, 차렷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대장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대기를 가르며 터져 나왔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극도의 긴장감과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이현석 대장은 간결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대대장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장이 대대장과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의 말을 나누는 사이 검은 세단의 반대편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한 명의 군인이 차에서 내렸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전투복 차림의 병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바로 세우고 차를 돌아 대장의 바로 옆으로 가서 서자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호흡이 멎었다. 이병 이진우였다. 옹성거림조차 허락되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 속 미세한 충격의 파동이 장교들의 대열과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병들 사이로 번져나갔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것과 같은 화려한 예복이 아닌 흙먼지가 묻고 달아빠진 평범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 모습이 현실감을 더욱 앗아갔고 눈앞의 광경을 초현실적인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들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옆에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조용히 서 있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부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를 따라 나선 아들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이 짧은 순간 이 부대를 지탱하던 모든 계급과 서열의 질서는 의미를 잃고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태식 대위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이진우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졌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며 이명이 그의 귓가를 채웠다. 오직 그의 망막에 선명하게 각인된 것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으려 했던 미천한 이등병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력의 정점 옆에 서 있는 비현실적인 모습뿐이었다. 육군 참모총장이라도 되시냐? 자신이 취조실에서 내뱉었던 그 경멸적인 조롱이 그의 머릿속에서 저주처럼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의 뇌수를 직접 강타하는 듯한 귀를 찢는 비명이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절대적인 아이러니. 그것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의 전신을 강타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잘 다려진 예복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지독한 공포와 믿을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바닥 없는 절망감이 뒤섞여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모욕, 모든 부당한 처벌, 대장의 아들에게 가했던 모든 잔인한 행위들. 그는 단순히 실수를 저지른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이현석 대장은 대대장과의 짧은 대화를 마쳤다. 이 끔찍한 방문의 목적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대대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자신의 장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곧장 강태식을 찾아냈다. 갱대위, 앞으로! 대대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강태식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꼭두각시처럼 몇 걸음을 옮겨 마침내 이현석 대장과 그의 아들 이진우의 바로 앞에 섰다. 그는 거수경례를 붙였지만 팔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현석 대장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빛은 분노하거나 폭발하는 대신 차갑고 고요하게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마치 그의 제복과 살갗을 넘어 비참하게 쪼그라든 그의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대장은 강태식에게서 그의 아들 진우에게로, 그리고 다시 강태식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다.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무게를 지닌 낮고 통제된 중저음이었다. 자네가 내 아들 중대장인가? 그대가 내 아들의 중대장인가?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거대했다. 내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하나에 강태식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강태식은 간신히 대위 강태식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러자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왔다. 여전히 그 차가운 평정을 유지한 채 대장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내 아들이 부대 생활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강대위, 내 아들이 부대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것이 사실인가? 강대위. 질문이 칼날이 되어 강태식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는 덫에 걸렸다.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대장이 단번에 간파할 거짓말이었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과 잔혹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었다. 그 어디에도 도망칠 길은 없었다. 운명의 대화는 시작되었고 그는 이제 다음 장에서 펼쳐질 자비의 무대 혹은 처절한 심판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야만 했다. 내 아들이 부대 생활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강대위. 이현석 대장의 질문은 천둥처럼 강태식 대위의 귓가를 때리고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 고요한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운 힘으로 그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다. 그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예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아니요라고 실토해야 하는가, 어느 쪽이든 결과는 파멸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연병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변에 도열한 다른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한 남자의 군 경력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대위는 필사적으로 입을 열려 애썼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컥 하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 의미 있는 단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절망이 그의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가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진우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곳에 있던 모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아버지인 이현석 대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꾸짖음도 원망도 아닌 그저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살짝 틀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강태식 대위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마침내 이진우의 목소리가 팽팽한 침묵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했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아버지! 그는 아버지를 부른 뒤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말을 이어갔다. 강태식 대위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위님의 엄격한 지도 덕분에 저는 다른 동기들보다 더 빨리 군 생활에 적응하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정적이 흘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장교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강태식 대위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저 말은 자신을 두둔하는 말인가? 이진우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제가 부족하여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태해지려는 저를 단련시키고 더 강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군인으로서의 본분뿐만 아니라 인내의 가치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위님의 깊은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변호였다. 모든 학대와 모욕을 엄격한 지도와 깊은 뜻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포장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했다. 이진우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의 내면에서는 짧은 순간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는 경련하듯 떨고 있는 강태식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열등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결국 스스로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한심한 인간. 그를 파멸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권력을 빌릴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겪은 일들의 일부만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강태식의 군 생활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승리일까? 권력을 이용해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와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행동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언젠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파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그는 강태식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족의 신념을 지키고 있었다. 이현석 대장은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강태식을 향해 있던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의 눈빛은 아들 이진우를 바라보는 짧은 순간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누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급이나 지위와는 무관한 한 아버지로서의 거대한 자부심이 끌어올랐다. 그의 아들은 군인으로서의 시험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지도자로서의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냈다. 이현석 대장은 다시 강태식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위압적인 기운이 그의 전신을 감쌌다. 그는 강태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는 온 연병장의 병사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결코 소리치지 않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으려는 자를 가장 경멸한다. 강태식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경멸하는 것은 누군가의 배경을 빌미로 불의를 저지르는 자다. 힘없는 병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배경이 있다는 소문만으로 누군가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것. 그것은 지휘관의 자격이 없는 짓이다. 대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강태식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모든 병사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라. 강대위. 그것이 지휘관의 가장 크고 무거운 책무다. 다시는 이런 일로 내가 이곳을 찾는 일이 없도록
그 말들은 사면 선고였다. 하지만 사형 선고가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조건부 사면이었다. 그것은 두 번째 기회였지만 그 기회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무거운 빚과 함께 주어졌다. 주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장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른 장교들은 이진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관대함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강태식 대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처벌에 의한 붕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분노의 폭풍, 군사재판, 파면 대신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의해 주어진 자비에 의해 무너졌다. 그 수치심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필사적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처절한 거수경례를 붙일 뿐이었다. 그의 고개는 감히 들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숙여져 있었다. 이현석 대장은 그런 강태식을 마지막으로 차갑게 한번 훑어본 뒤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엄격한 지휘관의 얼굴이 잠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가자 아들! 그는 이진우의 어깨에 툭 하고 손을 얹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뒤돌아서 그들이 타고 왔던 검은 세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 뒤로 충격에 빠진 장교들과 방금 인간으로서 두 번째 삶의 기회를 부여받은 한 명의 대위가 남겨졌다. 강태식에게 진짜 형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이 거대한 마음의 빚이라는 형벌이 검은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연병장을 빠져나갔다. 그 모습이 부대 정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사람들을 짓누르던 마법 같은 압박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대대장은 떨리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장교들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해산, 각자 위치로 돌아가 임무에 복귀한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명령이 떨어지자 장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묵묵히 흩어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보다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의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부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지만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모두가 경험한 이 비현실적인 사건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문이 되어 부대 전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멀리서나마 이 광경을 어렴풋이 지켜본 병사들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서로에게 물으며 필사적으로 정보의 조각을 맞추려 했다. 부대의 모든 위계 질서가 단 1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혔고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다. 강태식 대위는 유령처럼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갔다. 부하 병사들이 길을 비키며 경례를 붙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갔다. 불을 켜지도 않았다. 그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석양빛에 몸을 맡겼다.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는 마치 그의 어두운 내면을 비추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늘 겪었던 모든 일들이 지독한 악몽처럼 반복 재생되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진우 그 자식, 처음부터 날 가지고 놀았던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자신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되짚었다.
모포의 작은 주름 하나로 트집을 잡던 자신의 치졸함. 얼어붙은 화장실을 청소시키며 느꼈던 비뚤어진 쾌감.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를 모욕하고 불가능한 임무를 부과하며 그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던 자신의 잔인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도 않은 절도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그의 아버지까지 모욕했던 자신의 비열함.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랬는가? 대체 왜 나는 그 젊은 병사를 그토록 증오하고 괴롭혔는가? 그 질문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었다. 그는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자랑스러운 장교가 아닌 자신의 출신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과 성공한 이들에 대한 끝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초라하고 나약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이진우의 그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에서 자신이 평생 갈망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파괴하고 싶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상대를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이진우가 마지막에 보여준 자비였다. 대위님의 엄격한 지도 덕분에 저는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분노의 폭풍을, 군사재판을, 불명의 저녁을 각오하고 있었다. 차라리 그런 처벌이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진우는 그에게 처벌 대신 용서를, 복수 대신 기회를 주었다. 그 관대함은 그 어떤 징벌보다도 더 파괴적이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자기 합리화와 변명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의 비참한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메마른 흐느낌이 어깨를 들썩이게 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이미 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이었다.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해온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어렵고 더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해야만 했다. 그것이 망가진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행정반으로 연결되는 인터폰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쉬어 있었다. 행정반 이진우 이병, 지금 즉시 중대장실로 오라고 전해. 이진우가 중대장의 호출을 받았을 때 내무반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병사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복수의 시간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민호는 진우의 팔을 붙잡으며 조심해 진우야 라고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하지만 이진우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걸음으로 중대장실을 향해 걸어갔다. 떡떡! 들어와! 이진우는 문을 열고 어두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식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불러리 켜도 되겠습니까? 그래. 찰칵. 소리와 함께 형광등이 켜지며 사무실 내부를 환하게 비췄다. 그 빛 아래 강태식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의 전투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초췌했다. 강태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그는 차마 이진우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권력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무실의 상급자는 계급장이 아닌 더 큰 인격을 가진 이진우였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말을 이으려 애썼다. 사과라는 행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는 처음 알았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던졌다. 그는 이진우를 향해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상급자가 부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그러나 가장 진실된 사죄의 표현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져 나왔다. 그것은 유창한 사과문이 아닌 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이었다. 정말 미안하다, 이 이병. 이진우는 그저 묵묵히 고개 숙인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나 동정심 같은 것은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앞에서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괜찮습니다, 대위님.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병사로 제 의무를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 단순하고 성숙한 대답, 그것은 강태식의 자존심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지만 동시에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와도 같았다. 그것은 그에게 보복 없는 미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진우는 완벽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용무 없으시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진우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남겨진 강태식은 비로소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마주해야만 했다. 그의 길고 어두웠던 밤은 끝났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태식 대위는 다시 태어났다. 그의 변화는 갑작스럽고 극적이었지만 결코 연극적이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사람처럼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변화는 아침 점호 시간부터 시작되었다. 이전에 그는 병사들을 일렬로 세워두고 사소한 흠집을 찾아내 맹수처럼 몰아붙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병사들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밤사이 추웠을 텐데 모두 고생 많았다. 오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니 각자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고 동료의 상태도 잘 살펴주도록. 우리는 전우다. 누구 하나라도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하고 절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온기가 담겨 있었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대위님이 어디 아프신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다. 이것이 또 다른 종류의 교묘한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훈련 시간. 그의 변화는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여전히 훈련의 강도를 조금도 낮추지 않았다. 오히려 병사들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각계전투 훈련 중 한 훈련병이 진흙탕 포복을 힘겨워하며 뒤처졌다. 예전 같았으면 강대위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병사를 고문관이라 부르며 모욕을 주고 중대 전체의 연대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직접 훈련병에게 다가가 그의 철모를 바로잡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팔꿈치에 힘을 더 줘. 호흡이 너무 빠르다. 내 옆에 전우를 봐. 보폭을 맞춰. 넌 혼자가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는 질책 대신 격려를, 모욕 대신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다른 병사들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저녁 일과 후 그는 내무반을 순찰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감시나 통제가 아니었다. 그는 병사들의 침상에 걸터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집에 계신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여자친구와의 고민을 들어주었으며 힘든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는 심지어 서투른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쓰기도 했다. 그 어색한 모습에 병사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물론 그 변화를 모두가 즉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며칠 동안 병사들은 여전히 그의 눈치를 보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풍전이야 할 뿐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증명했다. 몇 주가 지나도 강대위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공포로 유지되던 부대의 질서는 서서히 신뢰와 존중의 질서로 바뀌어갔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활기가 싹 텄다. 병사들은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했다. 서로를 감시하고 경쟁하던 분위기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전우회로 변모했다. 내무반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다. 부대의 변화는 성과로 나타났다. 몇 달 후 실시된 대대급 종합전술훈련에서 늘 중위권에 맴돌던 3중대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최우수 중대에 선정되었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완벽에 가까운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시상식 단상에 선 대대장은 강태식 대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대위,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건가? 자네 중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었어. 정말 대단하군. 계속 이렇게만 해주게. 대대장의 칭찬에 강태식은 처음으로 꾸밈없는 진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권력으로 얻어낸 굴종이 아닌 진정한 리더십으로 얻어낸 값진 성취의 미소였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이진우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는 이전과 똑같이 과묵했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 그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문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지만 병사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배경 때문이 아니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상관을 용서했던 그 거대한 인격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삼중대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특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신병들에게 그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한 신병이 내무반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집이 그리웠고 힘든 군 생활이 두려웠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이진우였다. 진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신병의 옆에 앉아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봐 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은 많이 힘들 거야.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 시간들이 결국 너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너무 멀리 보지 마. 그냥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네 옆에 있는 전우를 챙겨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새 너는 강해져 있을 거야. 그의 말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날 이후 그 신병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이진우처럼 되고 싶어 했다. 계급이 아닌 지혜와 공감으로 사람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을 그는 이진우에게서 보았다. 이진우와 최민호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민호는 여전히 장난스럽게 그를 대했지만 그 장난 속에는 이제 깊은 존경심이 깔려 있었다. 이어이, 우리 실세 이진우 이병님, PX 가서 빵 하나 사주십시오. 그들의 편안한 모습은 새롭게 태어난 삼중대의 건강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강태식 대위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종종 훈련에 집중하는 이진우의 뒷모습을 혹은 동료들과 소박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 안에는 감사함과 존경, 그리고 평생 갚지 못할 마음에 빚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 깊은 겨울밤, 이진우는 DMZ의 별이 쏟아지는 한적한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다가왔다. 강태식 대위였다. 그는 부하를 순찰하러 온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다른 한 인간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강 대위는 말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오늘 밤 유난히 춥군. 이 이병, 경계 근무 철저히 서도록. 이진우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함께 서서 철책 너머의 어둠과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다른 세계에서 온 두 남자, 잔인한 순간과 위대한 용서의 순간으로 영원히 연결된 두 사람. 강태식은 고요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병사를 바라보며 진정한 리더가, 그리고 진정한 인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슴 깊이 깨달았다. 그는 이진우를 향해 진심 어린 종영심을 담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 어떤 긴 대화보다도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무언의 교감, 그것은 강태식의 완전한 변화와 상호 존중 위에 새롭게 세워진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철원에 혹독했던 겨울은 짧고 찬란한 봄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그 봄은 다시 짙푸른 녹음의 여름으로 이어졌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강태식 대위의 삼중대 역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두려움과 불신이 지배하던 땅에는 이제 신뢰와 전우애라는 튼튼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진우의 저녁일이 다가왔다. 그의 저녁일 아침. 부대의 풍경은 평소와 사뭇 달랐다. 보통 저녁병을 떠나보내는 날은 시끌벅적한 환호와 짓궂은 장난이 오가기 마련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조용하고 경건한 존중의 분위기가 부대 정문을 감싸고 있었다. 이제는 병장이 된 최민호와 박중사를 비롯한 삼중대원 전체가 그들의 조용한 영웅을 배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후임병들은 저마다 진우에게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가 한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위로해 주었던 신병은 이제 늠름한 일병이 되어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 병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장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셔서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정비고에서 그의 비범함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박중사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 병장, 자네는 훌륭한 군인이었어. 어디 가서 뭘 하든 잘해낼 놈이야. 건강하게 잘 지내게. 가장 마지막으로 다가온 것은 최민호였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애써 평소처럼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야! 이 자식아! 사회 나간다고 우리 다 잊어버리면 죽는다. 나중에 재벌 회장님 되면 나 운전기사로라도 꼭 써줘야 한다. 알았지? 농담 끝에
민호는 진우를 와라 끌어안았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2년간 함께 땀 흘리고 의지했던 두 친구의 뜨거운 우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병사들의 배웅이 끝나고 마침내 강태식 대위가 그에게 다가왔다. 시끄럽던 연병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강대위는 더 이상 과거에 불안하고 오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하들을 아끼는 지휘관의 온화함과 자신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의 앞에 서서 상관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어쩌면 스승을 마주한 제자처럼 진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시간이 빠르군, 이 병장. 아니, 진우군! 그가 처음으로 진우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계급을 넘어선 한 인격체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다. 진우는 조용히 그의 손을 맞잡았다. 고맙네. 이진우 군. 자네 덕분에 내가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지휘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됐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다. 그는 진심이었다. 마음 건강히 잘 살게. 그리고 가끔은 이곳에 우리들도 기억해주게. 이진우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그 고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대위님,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이진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중대와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지휘관을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삼중대원들은 그의 모습이 길모퉁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다. 3년 후 계급장이 소령으로 바뀐 강태식은 새로운 부대의 작전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정운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의 부대는 언제나 사기가 드높았고 훈련 성과 역시 최상위권이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부대를 통치하지 않았다. 그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의 집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이진우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송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강태식 소령님께, 소령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최민호 병장, 이제는 예비역이지만 을 통해 소령님의 진급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령님께서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이끌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십에 대해 배우면서 문득 철원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군대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위님이셨던 소령님께서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시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모두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시던 모습은 제게 그 어떤 위대한 위인전보다도 더 큰 가르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태식은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진우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선 자신의 변화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진정한 리더였다. 강태식은 소중하게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연병장에서 함성을 지르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젊음과 열정 속에서
그는 문득 철원의 그 병사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에서 가장 뛰어난 병사를 자기 손으로 파괴할 뻔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병사에 의해 구원받았다. 그는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러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강태식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병사들을 자신이 철원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배운 그 지혜로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내 군 생활을 스쳐 지나간 가장 고요했지만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별이었다. 한 명의 진정한 리더는 그렇게 자신의 실수와 한 젊은 병사의 용서를 통해 다시 태어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굳건히 서 있었다.